대학교 때부터 국제개발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과연 가난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를 돕는 형태를 넘어서지 못하는, 근데 저는 이 구조를 좀 깨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팔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로 수십만 명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나라에 돌아가면 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창업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한국에서 번 돈으로 쓰다가 또 다 쓰면 또 외국인 근로자로 다른 나라에 또 나가야 돼요. 그 국가는 외국인 근로자로 나간 아빠가 번 돈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들이 꿈꾸는 창업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떤 것을 협력해서 더 좋은 가치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주인공들의 이야기 호스트 장주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팟캐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황진솔님은 2015년 더블이츠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시고 현재까지 국내 탈북민들 포함 58개국의 개발도상국에서 창업가들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황진솔 대표님과 함께 더블이츠가 어떻게 기존의 기부 문화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시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교훈들을 배웠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블이츠 황진솔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국내에 있는 탈북민 분들과 전 세계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잘 발굴해서 초기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 안에서 이제 필요한 펀드레이징을 하고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임팩트 기부라는 좀 독특한 기부 모델을 만들었어요. 기존의 기부는 우리가 수혜자에게 돈을 그냥 보내주면 거기서 기부 영수증이 발급되고 이제 종료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취약계층이지만 창업가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보니 필요한 창업 자금을 기부금으로 지원하고 그분들이 잘 자립해서 다시 원금을 재기부하고 그 재기부된 자금으로 다른 취약계층 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부금이 좀 선순환될 수 있는 형태의 임팩트 기부라는 기부와 투자의 중간 형태의 개념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것들이 합쳐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냥 기부는 돈을 보내주는 형식으로 해서 끝나는 형식인데 지속 가능한 도움을 두고 싶어서 맞습니다. 기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거고 그 과정에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큐베이팅이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 회사들을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고 자립을 하게 되면 기부금들을 다시 반환하는 그렇죠. 형식으로 원금을 다시 재기부하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000원을 기부하면 그 수혜를 받았던 탈북민 기업가가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10,000원을 재기부하는 거죠. 더블이츠에. 그러면 기부한 A한테 5,000원이 포인트로 들어가고요. 그 5,000원으로 그분은 다른 곳에 또 재기부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활용해서. 나머지 5,000원은 더블이츠에 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받았던 탈북민이 더블이츠에 기부하는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의 미션 자체가 수혜자가 기부자로 변화하는 거.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부분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걸로 다시 반환이 되어서 그 기부판이 더 커지는 그 부분들도 참 인상 깊었고 기부를 받은 수혜자분들이 기부자가 될 수 있는 과정도 있고 기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도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넣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치를 창출을 했고 내가 기부한 거 외에 50%라는 더 큰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네요. 네네. 저희 모델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우리가 딱 기부 생각하면 정말 취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막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네네. 아니면 긴급구호나. 물론 그분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부금이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시죠. 그런데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스스로 자립하고 싶은 자기의 농장을 갖고 싶다거나 뭔가 하고 싶은 의지와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기존에는 많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아프리카 스타트업들은 있을 수 있는데 작은 농부가 어디서 어떤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분들에게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지속 가능하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자. 저 이제 여러 방식의 기부가 있겠지만 대표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이제 그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업이 나면 또 거기 따른 또 일자리가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산업의 발전이 사실 많은 것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서 너무나 신선했고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 자체도 제가 알기로 존립의 위기를 맞을 때가 항상 그쵸. 많다라고 들었는데 네. 투자라는 식을 섞으니까 이제 반환금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좀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더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개발도상국 탈북민 분들이 일반 창업가들에 비해 역량이나 사업의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어쨌든 창업가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업가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취약계층을 도와주면 그 도와주는 걸로 끝나는데 이 창업가들은 잘 자립해서 성장하는 단계가 되면 예를 들어 한국에 좋은 기술 기업을 연계시켜서 같이 성장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안에 또 새로운 부가가치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명이 안전을 유지됐을 때 그 다음은 본인이 스스로 자기답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창업이나 취업이나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런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잘 기업이 운영됐을 때 더 사업을 확장하고 싶을 때 한국 기업들을 개발도상국 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저희의 미션처럼 수평적인 협력이 되는 거죠. 그 단계부터는. 수평적인 협력이라는 게 슬로건.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수혜자에서 기부자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수평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그래서 동반 성장, 함께 성장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부는 우리가 누군가를 탑다운으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기부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궁극적으로 만드는 게 좀 차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수평적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국제개발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가난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를 돕는 형태를 넘어서지 못하는 부자인 사람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 구조를 좀 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가치가 낮고 부족한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는 평등하고 존중받을 자기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만 그것이 잘 드러나는 나라에서 태어나는 사람과 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해서 자기의 가치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프리카를 예를 들면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들이 꿈꾸는 창업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치가 꽃피워지고 또 나의 가치가 꽃피워지면 우리가 함께 어떤 것을 협력해서 더 좋은 가치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자본주의가 좋은 면도 있지만 왜곡되면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잖아요. 누군가는 돈이 많아서 되게 훌륭해 보이기도 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데 돈이 없어서 열등감을 느끼고 우리가 소외시키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가치를 좀 깨고 싶었고 저희 더블리치도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지만 또 그들이 저희를 돕기도 하거든요. 임팩트 기부 안에서. 네. 우리의 관계가 이미 수평적이 되잖아요. 모델 자체가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실천하지만 임팩트 기부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것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수평적 가치의 중요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듣는 분들이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더블리치의 이런 캠페인, 이런 프로젝트들의 예시를 혹시 하나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되게 좋아했던 탈북민 창업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 지원을 받고 이제 원금을 다 재기부를 하셨어요. 성공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희 더블리치에 정기 후원을 신청하셨어요. 아예 새롭게 또. 네네. 그냥 우리가 임팩트 기부로 지원해 드리는 것을 재기부한 걸 넘어서 그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더블리치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저희 더블리치에 정기 후원을 신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1호 저희 탈북민 정기 후원자였거든요. 7, 8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션이 되게 달성되는 순간인 거죠.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탈북민 분들이 우리를 통해 잘 자립을 해서 이제 더블리치를 돕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저에게도 뿌듯하지만 그분이 더 뿌듯해하세요. 내가 어떤 비영리에 기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거는 아프리카 사람도 다른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분들도 다 비슷하게 느끼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더블리치 정기 후원자 중에 한 10분 이상이 탈북민 창업가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더블리치의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을 하시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엄청난 자부심을 느껴요. 그리고 내가 남한사회에 목숨을 걸고 와서 내가 이렇게 남한사회에 기여하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자기들한테 왔다는 것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전 동일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크고 작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받을 수도 있고 수평적인 관계, 함께 성장하는 관계, 지속적인 관계. 지속적인 관계, 네.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저희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개발도상국 사람들과 탈북민들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잠재력에 집중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잠재력들을 갖고 있나요? 예를 들어 북에서 오신 분들은 중국과 비즈니스를 했던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중국어도 잘하시고 뭐 그런 잠재력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창업을 지원하는 네팔 같은 경우는 네팔 안에 있는 특별한 특산물, 뭐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특별한 천연 자원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강점이 있지만 그것을 더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강점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장점은 맞습니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그 나라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국 사람인 나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죠. 때로는 이제 한국 기업이 네팔에 사업을 진출하고 싶다. 그러면 그 나라의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문화적인 거, 언어적인 거, 그 나라 정부 정책. 그런데 현지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당연히 우리보다 훨씬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다른 거죠.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자본이 좀 더 많을 수 있고 좀 좋은 테크, 하이테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현지 전문성은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엄청난 초기 자본이 들어가죠. 한국 사람으로서 현지의 마케팅을 이해해야 되고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현지 사람과 우리가 파트너로서 협력한다고 생각하면 이 이슈가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다르고 우리가 이렇게 아프리카 그러면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잖아요. 뭐 개도국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어떤 강점이 있지? 라는 관점의 체인지만 있어도 그들과 할 수 있는 굉장히 지속 가능한 좋은 사업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의 아이디어로 사업을 출발할 경우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 어떤 기업이 되고 나서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뭐 그 나라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뭐 문화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기업 간의 약간 파트너십도 체결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해외 진출을 노리던 그런 한국 기업들과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다. 네. 저희가 이제 성장 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 기업에게는 이제 한국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당근인 거죠. 그럼 한국 기업은 훨씬 더 쉽게 효율적으로 개도국에 진출할 수 있고 개도국 기업은 한국 기업과 좋은 파트너로서 또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난 수익을 쉐어하든지 뭔가 지분을 쉐어하든지의 형태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영리를 넘어서 영리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비영리 사업이었잖아요. 기부를 해주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파트너십이 되면 상호간 협력하는 영리 사업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비영리 단계에서 넘어간 순간 손을 뗀다기보다는 또 추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렇죠. 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가져간다 해서 제가 볼 때 의미가 참 있는 것 같은데 더브리지가 이제 기부를 접근하는 방식이 새로워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고 인지가 되지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기부의 개념과 좀 차이가 있어서 운영하시면서 좀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새로운 접근 방식 때문에 겪은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실까요?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가지고 있는 임팩트 기부라는 것 자체가 뭐 전 세계에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개념이거든요. 네, 저희가 웹사이트도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이 같이 있고 저희 또 미국 법인도 있어서 미국에서도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생소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어려움이 사업 초창기부터 있었고요. 오히려 미국이나 북유럽처럼 기부 문화가 좀 선진화된 곳들에는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한 기부 모델들이 있는데 아직 한국은 특히 그런 기부 모델이 없어서 저희가 거의 10년 동안 이제 이 사업을 계속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사업의 규모를 좀 키워가고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실히 사람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언제까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하지? 라는 고민을 이제는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임팩트 기부와 같은 모델들도 한국 사회에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좀 그래도 나아지는 게 좀 많이 느껴지신. 네, 이전보다 조금씩
유엔도 2015년 전에는 MDG라는 컨셉이 있었거든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였는데 2015년 이후부터 SDG라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 S가 Sustainable. 지속 가능성. 네. 그러니까 2015년까지 열심히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진국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노력했는데 변화는 있었으나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그들의 역량을 자기답게 발휘할 수 있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제가 법인 설립은 2015년 했지만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유엔도 SDG라는 개념이 생긴 것처럼 지금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 유엔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유엔 같은 국제적인 기구들이랑 협력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네. 저희가 미국 법인이 있어서 미국 정부랑 협력하는 게 있고 월드뱅크나 USAID나 뭐 이런 곳들과 협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한국 법인에서 UNDP라는 곳이랑 협력해서 동티모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한국에 와 있는 동티모르 외국인 근로자인 거죠. 그분들을 창업시켜서 그 나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UN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미국 정부, 그리고 뭐 구글 같은 대기업 등 다양한 곳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구글 같은 대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구글 내 구글.org라는 맞습니다. 기부 자선 관련하는 파트랑 같이 일하시는. 네네. 아, 거기서 3년 정도 저희 탈북민 창업 지원하는 자금 지원과 또 기술적 지원을 구글에서 해주셔서 한국에 있는 탈북민 분들에게 다양한 지원들을 해줄 수 있죠. 그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남북한 경제인 연합회라는 거를 발족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남한 경제인들과 북에서 오신 탈북민 경제인들이 하나의 협의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서로 여기서 협력하고 돕고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서 우리가 같은 비즈니스를 그려보고 그래서 이 안에서도 수혜자가 기부자가 되고 수평적인 협력을 하는 모델들이 이 남북한 경제인 협의체 안에도 쿠션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까 뭐 DMP랑 함께 한다는 그 동티모르 프로젝트 같이 네, 그리고 또 탈북민들 같이 그렇죠. 지금 한국에 좀 더 나은 미래를 생상을 하고 오신 분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사업하고 이럴 때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힘듦을 많이 겪나요? 실제로? 네, 그런 경우가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요즘엔 참 다른 것 같은데 탈북민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간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요즘에는 더 안타까운 게 약간 무관심 쪽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너무 남북 분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그 두 가지 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일단 전자에 있어서는 북에서 오셔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이제 정부 입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 북에서 왔다라는 걸 심사하는 정부 관계자가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북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중간 심사 단계에서 탈락이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술을 엄청 드시고 전화를 하셔서 더브릿지에 올라와 있는 크라우드 펀딩 이런 내용들을 좀 다 삭제해달라. 내가 북에서 왔다는 걸 저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자격을 박탈당했다.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딱 말하면서 갑자기 온도가 확 식었나 보네요. 그쪽. 그렇죠. 북에서 온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부정적 이제 편견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10개 탈북민 기업을 지원하면 그중에 2-3개 정도는 이런 경험들을 하시고 저희한테 하소연하십니다. 아, 좋은 의미로 하려고 했는데 나랑 일하던 한국 기업 파트너가 갑자기 사업을 중단시켰다. 북에서 왔다라는 이유로. 네,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서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이런 편견들이 있구나. 너무 정치화되어 있구나.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것으로 사람을 서로 대하는 게 아닌데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탈북민 분들에 대한 정보가 솔직히 많진 않았어가지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삶 영위하시는 것도 참 쉽진 않을 것 같은데. 한국에 35,000명 정도의 탈북민이 계시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생존하시기도 만만치 않잖아요. 저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중에 창업하려고 하는 탈북민 분들은 굉장히 역량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렇네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을 돕냐.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탈북민이라고 생각하면 다 불쌍하고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좀 깨고 싶었어요. 제가 만난 탈북민 창업가가 150명이 넘거든요. 그분들은 저보다 훌륭한 부분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창업하는 게 물론 어렵겠지만 잘 성장했을 때 다른 탈북민을 고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의 다른 분들에게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깨는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탈북민들에게 또 좋은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 탈북민들에게 나는 누구처럼 살아야 하지? 근데 다 불쌍하고 가난한 어른들만 있다면 꿈이 없어지잖아요. 탈북민 창업가분들이 정말 고군분투하시면서 사업하시지만 잘 성장했을 때 고정관념도 이분들이 깨줄 수 있고 탈북민 청년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리더를 탈북민 커뮤니티 안에서 양성하고 함께한다라는 마음으로 탈북민 창업가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꼭 엄청난 빈곤층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동일하게 도와준다라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아니면 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런 기회도 있다라는 걸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또 좋은 기회를 줘서 가치를 창출해내고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지금 제가 미국에서 다니고 있는 IT 기업 회사도 창업가는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지금 2만 명이 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가치가 이제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고 탈북민의 나쁜 편견들을 벗겨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상이 있어서 꿈을 꾸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분이 또 이 커뮤니티에 불러올 또 많은 일자리들 이런 게 저는 더 큰 것 같아서 오히려 그리고 그거는 지속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은데 돈도 돈이지만 어떤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거기서 본인의 가치를 또 찾고 이래서 저는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말씀하신 고용하고 있는 한 명이 대표가 탈북민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네. 한국에는 아직 그런 탈북민 창업가는 없지만 탈북민 창업가분들이 이미 사업이 규모가 커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다른 탈북민들을 고용하는 걸 제일 먼저 하십니다. 확실히 왜냐면- 그런 부분이 또 있군요. 네, 왜냐면 자기 동포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지 우리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해해요. 자기가 창업은 했지만 다른 탈북민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그리고 그들은 잘 고용도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한국 기업에. 그러니까 이 탈북민 창업가분들이 북에서 온 자기의 동포들을 가장 먼저 고용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미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더 잘 되면 좋을 텐데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에 처음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사업 모델을 갖고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대학교 뭐 졸업하고 바로 이런 꿈을 갖고 시작하셨는지 아니면 뭐 예전부터 기업가의 꿈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비영리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는지. 저는 원래 창업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고요.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반기문, 김용 총재가 유엔과 월드뱅크에서 이제 자랑스럽게 수행하고 계실 때라서 반기문 퀴즈인 거죠. 나도 이제 국제 무대에서 뭐 유엔이나 월드뱅크에서 일하고 싶다가 그때까지 제 꿈이었고 한국에서 학사를 마치고 미국에 석사한 다음에 계속 유엔에서 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엔에서 일하기 위해 그때는 이제 지속가능 경영이랑 기후변화 관련된 컨설팅 회사에 석사 마치고 경력 쌓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유엔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됐었거든요. 그걸 준비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원래는 제가 컨설팅 회사에 있을 때 어떤 비영리 기관에서 저희 회사에 찾아왔어요. 어떤 사업을 컨설팅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예산이 충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제가 되게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에서는 컨설팅을 해주지 못했고 예산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해서 프로보노로 그 비영리 단체를 이제 컨설팅을 해준 거예요. 진짜 와닿으셨나 보네요. 네. 되게. 제가 되게 하고 싶었던 그거였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 회사에 자문이 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제 공동 대표가 되고 거의 비영리 단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비영리 단체에 이제 1년 계획을 짜는데 그것도 제가 짜주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이제 재밌어서 신나서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재미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지금 더블이츠의 모델이 그 몇 명의 사람들과 브레인스토밍하면서 막 칠판에 그리는데 이렇게 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대학교 때부터 꿈꿨던 다양한 퍼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행착오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해보고 막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구슬로 딱 깨워져서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는 것 같은 제가 고민했던 다양한 시행착오들이 다 의미가 있는 퍼즐로 딱 연결이 돼서 하나의 꿰어진 목걸이가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제가 소름 끼쳐가지고 정말 유레카 같은 그래가지고 막 흥분한 상태로 이제 거기 이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영리단체니까 그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제 발표를 했죠. 피칭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그분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프로보노로 오랫동안 이렇게 지원했으니까 당연히 이걸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딱 보더니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일은 할 수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담기에는 너무 좀 커 보였던 거죠. 일을 벌리는. 그렇죠.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까 그런 뭐 수평적 관계, 뭐 수혜자, 기부자 이런 거가 그때 다 떠올랐었던 거였거든요. 네네네. 이런 거를 한다면 나는 돈을 못 벌어도 할 수 있겠다. 이거는 진짜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다라는 게 두 번째는 이거는 50년, 100년 해도 끝나지 않겠다. 이거는 정말 100년, 200년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일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그 다음이 그냥 확 보였어요, 눈에. 50년, 100년 계획이 눈에 그냥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당황스러운 거죠. 갑자기 너무 거대한 뭔가를 무슨 세상을 바꿀 것 같은. 네네. 근데 저는 거기에 몰입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나는 이게 막 다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분들이 보기에는 벙찐 거죠. 차라리 아이디어를 조금씩 디벨롭했으면 됐겠는데 그렇죠. 갑자기 모든 게 이렇게 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그래 이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죠. 머리가 엄청 빨리 가니까 그쵸. 이제 막상 그분 입장에서는 처음에 들었을 때 어디까지 그쵸. 이렇게 네.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클리어했고 그분들에게는 너무 황당했고 그러니까 이 갭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 와서 이 일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근데 제가 벌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그렇게 한 6개월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명확한 나의 뭐랄까요 콜링이라고 그러나 하고 사명. 싶은 그런 것들이 생겼고 근데 이 비영리 단체에서는 못한다 그러고 창업은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6개월 정도를 끙끙대다가 단독 창업을 결정하게 된 거죠. 네. 그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그때가 32, 33 그때였던 것 같아요. 컨설팅 업체에서 일을 하셨었으면 사실 연봉을 적게 받는 건 또 아니었을 거고 그 과정에서 30 초반에 사실 그런 큰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설레가 있으면 그래도 그래 이렇게 하면 좀 각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설레도 없고 그 전에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창업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그렇게 큰 도전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돌아보면 그 비즈니스 모델이 탁 나왔을 때 그 유레카 같은 그 순간이 저에게 너무나 특별하고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상황과 환경을 다 삭제해버리고 그것만 딱 보이게 되는 나는 이걸 위해 태어났구나 약간 이런 느낌? 이게 근데-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네.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키기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 이래야 창업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창업이 좋아서 몇 개를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케이스도 있으니까. 근데 저에게는 그런 강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델을 제가 찾았을 때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정리가 되는구나. 확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이 창업이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들을 다 딜리트 시키고 그냥 하면 된다라는 용기를 좀 줬던 것 같아요. 물론 6개월이라는 주저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되게 감사한 거죠. 되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통 창업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엄청난 큰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은 피보팅이라고 하죠. 되게 많이 바꾸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은 창업 자체라는 거에 매력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거를 하면서 이제 가능성 있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구상을 하면서 피보팅 하다가 이제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정해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이거는 확실히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정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정말 흔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정말 근데 축복이죠. 그건 같은 것 같아요. 피보팅은 합니다. 하면서. 그런데 미션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똑같은 창업가들과 똑같은 피보팅의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피보팅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했던 거를 다시 벗어내고 새로운 옷을 또 입어보고 그 고통의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조금 더 완벽한 모델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도는 저희들한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창업을 벌써 이제 한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저의 미션이 흔들린 적은 없고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더 힘들고 더 어렵긴 한데 그런데 이 방향이 맞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여전히 피보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고 기업이 미션을 가지고만 살 수 없잖아요. 뭐 비영리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뭐 비영리 법인이자 또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비영리든 사회적 기업이든 그 시대에 맞게 계속 옷을 갈아입을 줄 알아야 지속 가능성을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내가 그때 10년 전에 내가 느꼈던 그 감동의 그 미션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피보팅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특권이자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 시작하셨을 때 2011년? 13년 13년. 말에 시작을 했고 법인 설립은 15년 네. 했습니다. 그럼 이제 2013년부터 네. 일을 시작을 해서 지금 2025년까지 네. 이제 12년, 13년이 돼 가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되게 많은 기억들이 스쳐가는데 그중에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까 더블리츠의 정기후원을 가장 처음으로 했던 그 탈북민 기업가가 있으셨잖아요. 그분이 되게 인상이 좀 무섭거든요. 처음 보면. 약간 거친 그 범죄도시에 나오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처럼 좀 무섭게 생겨서 처음에는 경계심이 많았는데 그분이랑 되게 친해졌고 그분이 이제 더블리츠의 정기후원까지 하시고 되게 막역한 사이가 된 거죠. 근데 저희의 미션이 이제 수평적 관계, 약간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 미션인데 그분이랑 어느 정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더니 같이 저녁을 먹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제안서 쓰느라고 엄청 바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에서 오신 분이 오랜만에 연락 왔는데 내가 또 거절하긴 그래갖고 밥을 먹으러 나갔죠. 근데 그분이 꽤 괜찮은 한 3, 4만 원 정도 하는 한식 뷔페에 가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막 게살도 발라주시고. 계산. 네. 그럼 생각보다 스윗하신 분이고. 아, 네. 그래서 뭐 자기 북에서 있었을 때 얘기도 하시고 자녀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얻어먹는데 조금 부담은 되더라고요. 아, 이분이 나한테 좀 어떤 부탁하실 게 있어서 그러는 건가? 게살을 발라주니까. 네. 음식도 이렇게 사주시고 하니까. 네. 그래서 다 먹고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맛있게 먹고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또 영화를 보자는 거예요. 남자분이신데 남자끼리 영화 보는 것도 좀 애매한데 맞습니다. 또 거절하긴 좀 그렇고 네네네. 진짜 갔는데 또 그분이 영화표도 또 이렇게 탁 사주시고 무슨 영화였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제목이. 그것도 좀 싸우는 영화 같았는데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밥도 사주시고 영화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전 계속 속으로 이분이 나한테 뭐 좀 부탁할 게 있으신가 그러고 있는데 뭐 영화 끝나고 또 황 대표 집에 잘 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하철 타고 왔고 그분은 이제 가셨죠. 아무 부탁도 안 하시네. 왜 나를 근데 이렇게 해주셨지?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는데 뒤통수를 세게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의 미션이 수평적 관계의 그런 친구처럼 되는 건데 그분은 그냥 저를 친구처럼 생각하고 오랜만에 친구랑 밥 먹고 영화 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밥을 사는 순간 뭔가 나한테 부탁할 게 있나?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수혜자로 인식한 거죠. 네, 내가 투자자와 수혜자의 관계. 약간 이런 기부자와 느낌. 수혜자의 관계로 인식한 거죠. 이분은 나의 미션처럼 나를 친구로 인식했는데 나는 그분을 나의 말과는 다르게 도움을 줘야 되는 수혜자로 인식한 거죠. 그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집에 오면서 그분한테 참 부끄러웠고 되게 고마웠어요. 역시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어쨌든 돈이 오고 가는 관계잖아요. 도움을 줘야 되고. 근데 이런 수혜자와 기부자의 벽이 무너지는 게 쉽지 않구나. 근데 이분이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때가 너무 좀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나중에 또 경험해요. 미얀마에 가서 또 경험해요. 미얀마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11시에 이렇게 노래 부르고 막 그런 사람들이랑 어찌어찌하다 같이 노래 부르는 상황이 생겼는데 제가 드럼을 좋아하거든요. 밤 11시쯤이었는데 그 시장 바닥에서 뭐 팔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기타 한 대 가지고 막 노래를 6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저랑 같이 출장 갔던 사람이. 근데 너무 무섭고 다 모르는 사람들이. 네, 뭐 마약하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이고. 근데 제가 긴장하면 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언어도 안 통하고 그래서 제가 옆에 기름통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다 쓴 기름통. 그걸 이제 그쵸. 젬베인가? 그런 것처럼 이제 딱 뒤집어 놓고 제가 두드린 거죠. 원래 리듬 맞추면 신이 나니까. 그래서 막 한 2시간 동안 막 노래를 한 거예요. 막 얘네들이랑 막 사진 찍고 막 신나게 친구가 된 거죠. 잼 세션이. 네, 잼이 된 거죠. 네. 노래도 같이 하고 아는 노래 나오면 막 흥얼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이제 방에 들어왔어요. 한 1시쯤 됐나?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에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저는 이제 옷을 딱 갖춰 입고 커리어를 끌고 호텔에 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낮에 그 시장 바닥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뭘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만났던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다 외면하더라고요. 순식간에.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 감정을 또 느낀 거예요.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뭐지? 이 사람들과 뭐 친구 관계로 하는 게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감정이 저도 생각지 못하는 무의식적으로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나게 긴 장문의 글을 썼거든요.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안에서 돈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사는 게 나 같은 미션을 가진 사람도 쉽지 않다면 대부분 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저한테는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생길 때마다 이런 케이스들이 저를 딱 이렇게 잡아주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자본주의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제 무지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잘 아예 한국 사람이던지 좀 그랬으면 덜 했을 것 같은데 한국인 시장 막 뭐 광장 시장 내가 아는 곳 이랬으면 될 텐데 아무래도 새로운 나라에 가가지고 미얀마에서 이 사람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막 이런 상황들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행동이지만 진짜 한번 때려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참 쉽게 바뀌지는 않는구나. 어쨌든 전날은 어색했지만 친구처럼 친하게 노래하고 즐겼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딱 본 순간 이게 반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게 쉽지 않구나. 평생 그거를 깨기 위한 일할 만한 가치가 또 있는 문제네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일을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단기간에 해낼 수 있다라고 그때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갖고 다양한 인종들과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줬을 것 같은데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마음의 자세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뭐 가장 쉽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약점보다는 강점을 보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강점이 있잖아요. 좋은 점들이. 이 사람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 질문들, 그런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려고 되게 노력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팁은 저는 뭐 탈북민이나 개도국 사람들한테 밥을 잘 얻어먹어요. 개도국에 가면 한국이 좀 더 잘 사니까 우리가 밥을 사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사주면 관계가 딱 그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밥을 사주는 사람과 얻어먹는 사람이. 근데 개도국에서는 내가 어쨌든 손님이니까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1,000원짜리 밥 사줄 수 있거든요. 그 나라의 물가에 맞게. 근데 밥을 딱 사주는 순간 바로 친구가 됩니다. 근데 항상 얻어먹으면 관계가 그렇네요. 달라지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안 사주면 말고 근데 밥 사달라는 얘기도 잘하고 그리고 뭐 달라고도 하고 뭐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뭐 창업가가 뭘 만들면 제가 돈 주고 살 수 있겠지만 내가 일주일이나 시간 내서 너 창업 지원해주러 왔는데 그거 하나 나한테 선물로 줄 수 있지 않아?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요. 저 자식이 왜 저러지? 돈도 많은 나라에서 와서. 근데 제가 막 달라고 막 땡깡을 씁니다. 막 조르죠. 그러면 되게 어색해하면서 주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누군가에게 이런 선물을 자기가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뿌듯한 거죠. 아까 그 탈북민 분들이 저희한테 기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그들에게는 엄청난 짜릿함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좋은 핑계죠. 개도국 가면 맛있는 거 얻어먹고. 네. 네. 주는 거에 대한 기쁨이 확실히 있다라고 그쵸. 네, 그거죠. 느끼는 게 저는 이제 사람들 챙기는 것도 좋아하고 밥 사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받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고 막 뭔가 미안해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많이 사주고 많이 주고 이랬는데 괜히 막 뭐 받으면은 막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뭐 이런 거 갖다 줬냐 막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맨날 나한테 이것저것 주는데 왜 주냐고. 그래서 챙겨주고 싶고 나도 좋아서 주는 거다. 뭐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다. 이랬더니 너가 좋아하는 거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않냐. 근데 왜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법한 기회를 나한테서 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약간 맞네. 줄 때 즐겁지. 내가 이거를 독점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구나 이 관계에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그런 거 받을 때도 좀 편하게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대표님이 뭔가 땡깡 부린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애교처럼 네. 친구들끼리 막 아니면 뭐 형 밥 사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처럼 좀 벽을 허물 수 있는 되게 맞아요.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벽을 내려놓고 허물려면 살짝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또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네. 10몇 년 동안 이제 비영리 단체 운영과 사업체 운영을 같이 하고 계신데 돌이켜 봤을 때 후회하셨던 순간들이 있나요? 그 사이에? 하지 말았어야 하나? 아니면 내가 이걸 잘 선택한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신 적은 없나요? 되게 많죠. 어쨌든 사람이 자기의 삶을 성찰하면 후회되는 부분들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부족한 것이 나에게 좋은 자양분이 되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실수했거나 잘 못했을 때 그것이 나한테 되게 의미 있는 경험이라 그 다음에 그런 실수를 덜하고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안에도 리인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빨리 실패해보는 거거든요. 크게 실패하면 회복이 어렵지만 작은 실패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거든요.
실험하듯이 그렇죠. 조금만 실험하는 실험하듯이. 거죠. 그러니까 실패는 굉장히 소중한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밖에.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그런 후회라는 단어를 저한테는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면 그것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그 순간순간마다 조금씩 내가 성장하고 있다면 후회가 아니라 되게 좋은 자산이다.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창업하면 이제 수많은 좌절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창업하면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인드셋인 것 같거든요. 쓰러졌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 뭐 회복 탄력성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결국은 스스로 잘 회복할 수 있느냐.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예전엔 그걸 그냥 후회하고 그 과거에 집착해 있다면 지금은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그 시간을 통해 점프업하고 성장하는,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조금씩 생겨나는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후회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계속 그쵸. 머무는 건데, 그렇죠. 과거에 머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지금 내가 이걸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그런 맞습니다. 태도를 갖는. 네. 그러면 그게 나에게 되게 부정적인 후회에서 되게 긍정적인 멋진 자양분으로 탁 바뀌더라고요. 바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인드셋. 마인셋의 문제입니다. 네. 뭐 일론 머스크가 좌절하거나 후회하는 일이 없겠어요. 뭐 화성의 그 수많은 실패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자양분이, 뭐 그 원리는 누구에게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마인드셋이 그 창업을 얼마나 잘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느냐의 근본인 것 같아요. 수많은 생각과 의심과 실패를 했겠죠. 그렇죠. 로켓 런칭하고 첫 번째 성공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얼굴에 진짜 그 환호하는 표정에서 너무나 아이같이 그쵸. 예, 여러 감정들이 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실패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셋이 중요하다. 네. 예.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회적 기업가 후배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주변에 이제 10년 넘게 하다 보니 창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성공해서 굉장히 잘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들도 많고, 제일 안타까운 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정신적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소셜 미션이든 돈을 많이 버는 거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자기의 에너지를 몰입해서 투입하는 거다 보니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의 이제 괴리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장 중에 하나가 선호함은 이때 집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창업가들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창업가로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선호되는 무언가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집착이 돼서 이게 아니면 나의 삶이 부인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창업가는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저 같으면 더블이츠가 망하면 나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10년 동안 내가 해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집착이거든요. 뭐 창업가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설사 더블이츠가 망하더라도 10몇 년 동안 내가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경험 안에 고이 쌓여져 있고, 저는 뭔가 더 새로운, 더 재밌는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영향을 준 다양한 인생들도 그것들도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다고 해서 나의 삶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때로는 자살도 하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과 선호는 이때 그거에 집착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내가 부인받는 그 정도로 가지 않는 거. 이 밸런스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내가 했던 실패가 의미가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에 집착했는데 그게 실패가 되면 내 인생이 부인받는 것 같아요. 난 이걸 꼭 했었어야 했는데 이걸 실패하다니 망했다. 근데 이게 그냥 선호가 되면, 집착하지 않으면 괜찮아. 이걸 바탕으로 나는 또 새로운 걸 할 수 있지. 라는 기회로 변하거든요. 창업을 하기 전에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창업을 하는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창업 여정 속에 잘 되든 안 되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겪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되게 건강하게 수용하고 나의 성장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선호는 이때 집착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가볍게는 창업을 하고 싶으면 자기가 창업하고자 하는 회사와 비영리든 영리든 가장 유사한 곳에서 빨리 일을 해보는 걸 권해보고 싶어요. 창업을 먼저 하기 전에. 왜냐면 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직접 거기서 일해보면 대표들과 리더들이 어떤 고민과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보다 보면 자기가 거기에 빙의 돼서 나는 과연 창업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더 잘 정리될 거예요. 작으면 작은 스타트업일수록 그게 잘 보이죠.
더 가까운 그쵸. 곳에 예, 있으니까. 대기업은 아마 잘 안 보일 거고, 그러니까 자기와 가장 비슷한 어떤 사회 문제를 풀고 있는 기업에서 일해보는 거.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소셜 미션 뭐 이런 것만이 창업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거든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채용부터 재정 문제부터 뭐 수많은 다양한 이슈들을 리더들과 창업가가 고민하는 것들을 보면 난 저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창업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야, 나는 창업은 이런 재밌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면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선택할 수도 있고.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있을지 말지 고민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그쵸. 뭐 정말 사소한 뭐 그쵸. 프린터가 뭐 안 되는 막 그런 게 좀 보일 수도 있고. 그쵸, 그쵸. 예. 아주 좋은 지점 같은데, 한 26명 되거든요, 저희 주식에. 근데 그 컴퓨터나 프린터 고장났을 때 그거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되게 애매하잖아요, 규모가. 네. 뭐 한 100명이면 그 시설 관리하는 사람 뽑을 텐데, 한 20명 애매하거든요. 그 제가 주말에 다 고치고 다 수리해요. 네. 이런 거를 대표가 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대표는 뭔가 좀 멋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말에 나와서 컴퓨터 고장나면 뭐 돈 많으면 새 거 살 수 있겠지만 이제 시키기 애매한 것들 다 그쵸. 해야 하는 사람이. 그쵸. 거의 나머지 잡일들을 대표가 나. 근데 제가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그런 조직에서 일을 해보시면 그런 네네. 것들이 훨씬 잘 보일 수 있죠. 아하. 네.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분 중에 하나 이제 셰프분이 한 분 계신데 이제 오너 셰프인데 화장실에 누가 벽에다가 똥을 네. 묻히고 싸고 가가지고 네. 그거를 닦는다고. 그쵸.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거를 할 거란 생각도 안 했을 거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약간 헤드 셰프의 이미지 또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것들도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소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참 좋은 조언일 것 같아요. 유사한 데 찾아서 경험적으로 내가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에도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또 하나는 비슷한 사업 유형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쌓는 인맥이 나중에 내 무언가를 할 때 참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참 좋은 것 같은데 저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도 좀 더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창업가들은 뭔가 이 가슴 뜨거운 무언가를 갖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뜨거움이 가끔은 좀 내 자신을 다치게 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좀 되게 새로웠거든요. 네. 가슴은 뜨겁대 머리는 차갑게 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좀 스탠스를 한 단계 멀리서 바라보는 좀 거리를 두는 일과 내 삶과의 분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사업가분들 특히 초기 단계이면 초기 단계일수록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만약에 대표님처럼 사명이랑 또 연관이 있으면 더욱더 그럴 것 같고. 이제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이 일을 하시면서 제일 뿌듯할 때는 언제인가요? 제일 뿌듯할 때는 저희가 지원했던 탈북민이나 개도국 사람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런 것들이 공감됐을 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한국말도 되게 어눌하고 그들을 저희는 창업시켜서 그 나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데 처음에 오면 되게 주눅 들어 있거든요. 왜냐면 한국에 있는 공장이나 일하는 데에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업 교육 콘텐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탈북민이나 개독 사람들은 창업 교육을 통해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마인드셋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그쵸. 너는 너희 나라를 네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이야라는 인식을 되게 강하게 심어주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창업가는 다 그게 있어요. 일반 창업가는. 왜냐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도취돼서 창업을 하니까. 탈북민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때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팔 같은 경우는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일자리 찾아왔잖아요. 그 나라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로 수십만 명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나라에 돌아가면 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창업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한국에서 번 돈으로 쓰다가 또 다 쓰면 또 외국인 근로자로 다른 나라에 또 나가야 돼요. 아빠가 5년, 10년, 15년 나가 있으면 그 가정이 깨지고 그 국가는 외국인 근로자로 나간 아빠가 번 돈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한국도 중동이랑 독일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우리가 나갔었다가 거기에서 번 돈과 기술을 갖고 한강의 기적을 우리는 일으켰거든요. 전 세계 유일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게 한국이에요. 외국인 근로자로 나갔던 국가가 그 돈과 기술을 갖고 경제 발전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루어낸 어떻게 보면 한국이 그런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팔이나 다른 동남아시아의 여러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 오는 사람들에게. 근데 어쨌든 이유는 한국도 그랬지만 그 나라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면 그들은 창업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선택지일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창업은 해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은 없을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계속 주눅 들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당신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교육 안에서 계속 해주거든요. 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동티모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동티모르 외국인 근로자였는데 한국에서 10년 정도 외국인 근로를 하다가 창업교육 받고 이제 마지막 창업교육 마지막 날 피칭하거든요. 근데 3등 했어요. 소감 발표하라니까 한국말로 무슨 말을 하면서 울먹이는 거예요. 뭐 이게 대단하게 큰 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이렇게 울먹이지?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도 울먹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 나중에 물어봤는데 10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너는 이렇게 가치 있고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회혁신가라는 이야기를 그런 존재 가치를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맨날 뭐 일 못한다 왜 너는 그러냐 이런 구호만 받다가 2달 여간의 시간 동안 자기가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이 3등을 하면서 이제 감정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야 이게 참 너무 뿌듯하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요즘 한국 사회도 자살률도 높고 다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보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변화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깨닫고 그 원동력으로 창업가로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사업에 의미가 있다. 자존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쵸. 부분들이 있네요. 네. 또 그게 없으면 창업을 오래 할 수도 없어요. 자존감이 낮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복 탄력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되게 강하게 딱 중심에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실패를 경험으로 인지할 그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못할 사람이야. 어차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이제 포기를 할 수밖에 한 번에 없게 되는. 무너지죠. 네. 근데 창업은 절대 한 방에 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어떤 사람도. 네. 그런 의미에서 진짜 더블리치가 소중한 파트너가 되는. 그렇죠. 너무 좋네요. 힘들 때마다 연락할 수 있는 친구 정도 파트너 딱 그 정도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다른 의미의 파트너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사실 파트너가 친구잖아요. 네, 수평적인 그런데 파트너. 네. 근데 사업적으로 쓰이는 것보다 뭔가 그렇죠. 조금 진짜, 더 친밀한. 개개인의 네. 파트너. 네. 되게 또 신선했던 게 제가 이제 그래도 생각했던 거는 저는 또 아무래도 한국에 또 오래 있고 미국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창업가라고 하면 뭔가 좀 여유가 있거나 좀 똑똑하고 좀 열정적이고 막 이런 굳이 안 도와줘도 되는 사람들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또 이런 현실에서는 네팔 같은 또 그런 나라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창업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구나라는 걸 들으면서 개발도상국 속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인식 변화가 크게 한번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도움이 필요 없는 똑똑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가치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길을 찾는 그런 사람들의 길을 터주는 일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돈을 그렇게 벌고 다시 돌아가는 거는 기한이 있는 일인데 그거 벌어가는 것만 생각을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어떻게 살까에 대한 생각은 또 안 해봤던 것 같아서 그런 게 또 있구나. 그래서 개발도상국들 도와줄 때 이렇게 회사를 차리는 거를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참 의미 있는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제 현재 더블리치에서 또 세바생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임팩트 기부라는 모델이 좀 어렵잖아요. 알고 나면 참 가치 있고 필요한 건데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을 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다가 세바생,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생일의 줄임말이거든요. 내 생일이 예를 들어 다음 주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내가 응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해요. 그게 뭐 탈북민 뭐 기업 프로젝트다 선택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내가 나름대로 메시지를 써서 캠페인을 만들 수 있어요. 뭐 내 생일이 다음 주인데 내 생일에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은 뭐 한국은 기프티콘 많이 보내잖아요. 기프티콘 보내지 말고 내가 응원하는 이 탈북민 창업가에게 펀딩으로 참여해줘 라고 이제 메시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 생일에 받았던 어떤 축복을 이런 탈북민 창업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임팩트 기부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탈북민 이슈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탈북민 이슈를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내 생일날 내가 관심 있는데 기부해줘. 이건 친구들이 충분히 해줄 수 있잖아요. 네. 친구들이 내 생일 기부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탈북민 이슈에 관심도 갖고 이 임팩트 기부라는 선순환되는 기부 모델도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 되게 중요한 저희 홍보 방안인 거죠. 좋네요. 재밌는 거는 한 분이 자기 생일날 그걸 열었는데 그걸 보고 친구들이 와, 너 너무 멋있다. 어떻게 너는 네 생일에 선물을 그렇게 누군가를 돕는 걸로 흘려보내냐. 진짜 멋있다. 그래서 A라는 분이 열었는데 B라는 친구가 자기 생일날 또 열어요. 그리고 B의 친구인 C가 열어서 약간 좋은 의미의 다단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단계.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예. 내 친구가 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세상을 나도 저렇게 솔직히 누구에게나 생일은 있잖아요. 그렇죠. 돈은 없을 수 있지만 생일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자기의 생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바꾼다는 거는 뭐 이런 탈북민이나 개독 사람을 돕기도 하지만 내 친구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 이런 캠페인을 개설하면서 정말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더 좋은 쪽에 나의 생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생일.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희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이렇게 다단계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일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빈곤은 없어진다.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생일이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캠페인을 확장하면 좋겠다.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 네. 매년마다 돌아오는. 안 그래도 제가 이런 비슷한 걸 제가 옛날에 봤어가지고 제 친한 친구 생일날 캠페인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아마 지진이었나? 그래서 어디 지진의 생필품 구매를 위한 뭐 그런 캠페인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저도 뭐 큰 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 3, 4만 원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꽤 많은 돈이 모였었고 그런 것들 보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캠페인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생일날 한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12월 2일이니까 그거에 좀 맞춰서 멀었네 아쉽네요. 네. 저희가 한국에서는 가장 최초로 이 생일 기부 캠페인을 시도했거든요. 그 저희가 한 다음에 페이스북에서도 이게 붙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그래도 여러 비영리 단체들도 이런 거를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거죠. 일이네요. 그래서 네. 뭐 더블리지를 통해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좀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생일에 이렇게 생일 캠페인을 통해 자기가 받은 이렇게 축복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으면 훨씬 세상이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보면서 또 느낀 게 또 개발도상국도 그렇고 이 돈이 나한테는 그렇게 큰 가치가 아닐 수 있지만 어떤 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가볍게 뭐 커피 한 잔 5,000원 안 먹을 거라든지 근데 그 5,000원이 똑같은 5,000원이 아니니까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보고 저도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표님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참 많이 배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몰입해 있는 무언가에서 살짝 한 걸음 뒤에 빠져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사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또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해보게 된 시간이어서 참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이런 기부 모델이 참 신선한데 영감을 또 받아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좀 여러 생각하게 된 인터뷰였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회적 기업가 황지손님과 함께한 주인공들의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에피소드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소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